금리가 좀 더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뭐 내년까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2021년 현재 부동산 시장,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주 중요한 변수죠. 네, 사실은 뭐 부동산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닌데 제 생각에는 뭐 버핏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분석할 때. 혹시 버핏 인디케이터가 혹시 어떤 시가총액,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시장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저울에 다는 거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가 넘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100%였거든요. 역사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졌다. 200%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물 경제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로 형성돼 있다. 자산 가치가.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저울에 달아보면 한 330%, 뭐 한 40% 정도 됩니다. 기존에는 이게 몇 프로 정도가 됐을까요? 2015년 경우에는 이제 150%. 네. 뭐 2000년대 초반인 경우에는 훨씬 낮았죠. 네. 주식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네. 확실히 이전보다는 네. 많이 오른 거네요. 또 가계 자산 전체 중에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 부분도 통계를 보니까 22%? 뭐 절대적인 평가 지표는 아니지만 싸진 않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서 소득이 뒷받침되거나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더 내려가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조금 매수 여력은 제한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뭐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별개의 문제고요. 이코노미스트가 본 부동산 시장은 과열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장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차별화는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에서 종목 차별화되듯이. 네. 그런데 전체적인 총량이 지금 최근 한 4, 5년간 굉장히 호황을 보였던 것만큼 앞으로 똑같이 호황을 보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났었잖아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90년대 잃어버린 10년 일본에 일본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기업이 이제 부채가 있고 자산이 있는데 자산 가격이 갑자기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건물값이라든지 공장 부지값이라든지 이렇게 낮아지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신용등급을 기업에서 강등당하지 않으려면 부채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하려니까 설비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설비투자를 안 하니까 고용이 안 일어나고.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네요. 그 기업이 이제 영업이 벌어들여서 빚 갚는데 다 쓰면서 이거를 이제 대차대조표의 이제 어떤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총체적인 불황이다 해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대조정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일본식 장기 불황에 안 빠진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갈 가능성보다는 워낙 우리나라 국토의 땅덩어리가 좁고 수도권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주택시장의 조정폭이 일본처럼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앞으로 한 뭐 가봐야겠습니다만 3년, 5년, 10년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뭐 수출은 잘 되니까요. 수출 잘 되면 경상수지 계속 뭐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버퍼가 생기는 거거든요. 좀 버틸 수 있는 이제 맷집이 있는 거죠. 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모든 안 좋은 조건이 공교롭게 그쵸, 그럴 수 있죠. 세계 경기도 안 좋지, 금리도 올라가지, 스태그플레이션 되지, 원유값은 올라가지. 와,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네, 원달러 올라서 수입유가 올라가지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데 이제 확률은 낮죠. 지금으로서는 뭐 아주 심각하게 걱정할 건 아닌데 안 좋은 여건들이 몰아서 닥치면 이제 이런 그런 불황이 굉장히 좀 고약한 불황이죠. 쉽게 못 빠져나오는 불황이죠. 일본이 10년이 이제 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장기간 불황이 이제 그런.
근데 그때 일본이 이제 좀 집값 폭락이 있었을 때는 2.5%에서 6%로 단기간에 네. 올렸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단기간에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올리니까 네.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글로벌 거시 경제는 중국도 막 이머징해서 고도 성장을 하는 단계였고 전 세계 금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았고 지금 인플레이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좀 경기가 조금만 과열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몇 년씩 지속되고 이럴 정도니까 이제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혁신 성장도 또 생산성 개선, 물류 혁신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이제 고도 성장국에서 중저 성장국으로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의 주범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 그 당시의 여건하고는 반드시 매칭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처럼 되기에는 아직까지도 좋은 징조들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네요. 네.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이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90년부터. 지금은 우리나라가 고령화율이 앞으로 10년, 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인구의 고령화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뭐 오래 사는 게 축복이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잠재 성장률의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이런 게 90년대에 이제 일본이 겪었던 고령화 시대의 대차 대조표 불황, 자산 가격의 하락 이러한 그 함정 에 우리나라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머리를 맞대고 조금 연구할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박사님께 생각하시는 정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나라는 혁신 성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서 네.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수출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정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집값에 어떤 영향들을 좀 미칠 수가 있을까요? 금리가 좀 더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뭐 내년까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이제 부채, 가계 신용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가계 신용 대출이 한 1,800조 되는데 그 중에 한 6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또 상당 부분이 또 전세대출도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땔감이 돼서 주택시장을 조금 이렇게 더 화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지만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내년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량 규제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서 갭 투자라든지 다주택 이렇게 늘려가기는 신용 여건이 조금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IMF나 BIS 같은 이제 국제 기관들이 가계부채 GDP 비율을 한 85% 정도 되면 위험 수위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100%가 넘어갔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상승했거든요. 빚이 1년 소득에 비해서 1.7배다. 뭐 2배 가까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뭐 금리가 1% 올라가면 가계 이자율이 한 10조 정도 늘어나거든요. 10조씩이나 늘어나는 건가요? 산술적으로? 네. 그러니까 부채가 적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괜찮은데, 봐줄만한데, 이게 빚이 많이 쌓여있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가 느끼는 그 저항감, 부담감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런 부채 부담이 각 가계 신용을 좀 억누를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수 소비도 좀 위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가계부채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실제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부채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부채도 는 상태에서 민간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 뭐 당장은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외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강등당하거나 당장은 이럴 일은 없는데 뭐 내년 지나서 후년 정도 되면 이제 S&P나 뭐 피치나 무디스나 이런 데들이 이제 한국 가계부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정부 부채도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가계 신용이 이렇게 좀 어긋나거나 혹시라도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면 또 국가 신용 등급까지도 잘못하면 건드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의 이제 둔화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제 아킬레스건은 자영업자의 부실하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코로나 시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네. 강남만 나가도 네. 공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을 이렇게 좀먹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아직까지 부채에 대해서 버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버퍼가 어느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국가부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국제기관에서는 조금 경고 사인을 날릴 정도의 레벨이고요. 그런데 이제 2024년까지 거의 60%로 수직 상승합니다. 버퍼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전체적인 예산 대비 세출 세입을 이제 보면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가 또 문제죠. 그럼 지금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금융당국은 이제 확실하게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